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태극기를 보는 그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태극기는 우리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태극기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필기구 같은 경우에 만년필이든 볼펜이든 여러가지 형태, 그리고 개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필기구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태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극기도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독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종합판으로 태극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각각의 그 내용들을 안다고 한다면 이 태극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5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고난과 기쁨과 모든 순간들을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러한 상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극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태극기가 어떠한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이 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건곤감리라고 해서 이렇게 3으로부터 시작되는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8이라고 해서 8개의 이 상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태극의 숫자가 2개인데 3태극이 있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4개, 5개 나오는 그러한 근문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수를, 숫자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태극기에 사용되는 태극은 이것은 우리의 그 고조선 시대의 그 푸나루아 혼이라든지 아니면 삼신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개나 3개 이렇게 3태극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형태도 앞으로 그 사례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꽉 찬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다양한 고곡의 형태로 이렇게 태극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구성 단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3으로 시작되는 이 형태는 전록에 있는 것처럼 최초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의 시칭이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청동 화폐에 이렇게 한가운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이라고 읽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신에서 그 따님과 아드님이 어떻게 또 신이라는 글자로 자신을 표현했는가, 시칭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최초의 시조가 되는 이 불림금, 이분이 이렇게 세워진 신자를 썼다고 하면 원래 그때 당시에 다음 세대는 180도 상하 대칭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이건 상하로 대칭되어 봤자 같은 글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90도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만 돌아서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합친 것이, 합해서 표현된 것이 열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
그 희화씨는 자신도 역시 시칭 자신의 소속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여기에서 직선을 그을 방법은 이 사이에 사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삼신, 세 번째 신, 그분의 이름자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 여기 태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건 구성이 원.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시칭이고 이것은 이 시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상징을 나타내는 이분이 하신 그 업적이 바로 불로써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그러한 개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불을 상징하는 태양을 이분의 토템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형태가 바로 태양과 이렇게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이 신이라고만 해도 이 천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원래 천이라는 글자는 이런 하늘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가 되고 알이 되고 태양이 됩니다. 이것은 큰 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알, 큰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 계열의 건국 시조들은 자신들이 빛을 받고 태어났다거나 아니면은 큰 알이 와서 잉태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알 혹은 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소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시조가 되는 이분이 자신의 시칭과 이 두 가지의 이 상징, 곧 토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인가 따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징을 자신의 시칭이나 또 자신의 또 다른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도 여기에서 보면 이 전체 이 원은 바로 이 최초의 천신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자 시칭이 되겠고 여기 두 개의 이 고국은 바로 이 따님이 되는 이 옆으로 신이라는 글자를 옆으로 그어진 바로 지신, 시조 할아버지는 천신이고 이 따님은 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국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고국의 본래의 형태는 누에이기 때문에 그렇고 누에를 기른 분이기 때문에 이 따님을 양잠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태극기는 바로 이 두 분의 이 내용을 정중앙에 표현을 해 놓았고 이 세 번째 신이 되는 아드님의 경우는 바로 여기 3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는 형태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보면 큰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이 양잠신을 상징하는 이 뉘조의 토템이 되는 누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삼신, 세 번째 신, 그리고 세 분의 신으로부터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번창하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꽃을 무궁화로 인식하고 있다. 한민족의 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큰 원을 우리가 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원을 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임금 천신은 고대 문헌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각각의 별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으로 인해서 군원 사회에서 푸나르와 그 혼인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상대가 족외혼으로 바뀌면서 2대2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시작해서 성과 씨가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됩니다. 그래서 성과 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을 일러서 통칭 만성시조라고 합니다. 모든 성씨가 이분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만성시조다. 그 다음에 이분은 천신이다. 또 천재다. 천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임금님, 하나님 임금님 이런 뜻이 되죠. 또 영구불천의 신이다. 왜냐하면 자손의 그 소목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히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념해야 되고 기려야 될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고조선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 첫 획 이것이 시조 할아버지와 천신과 지신의 이 결합이 첫 획과 두 번째 획으로 이렇게 이름이 기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임금님, 염제, 신농, 화신, 불화자입니다. 불의 신, 또 신농, 대제, 상제. 왜 상제라고 합니까? 이 상제라고 하는 것은 윗상자를 썼습니다. 윗상자를 쓴 이유는 천신이 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소호 금천씨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이 최초로 임금제가 되는 최초의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천씨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라는 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2전에 임금님이다. 이래서 제자를 쓰되 제보다 높은 앞선 분 해서 상자를 붙여서 상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라는 말은 소호금천씨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태양신, 적재, 이거 붉을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남방개척을 했기 때문에 남방천재 이렇게 하고 또 순우리말로는 한알림, 이때 알은 아레아가 됩니다. 이 한알림이라는 것은 한은 크다, 알은 태양, 그러니까 큰 햇님, 큰 태양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태양이 되고 우리는 이 알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자라는 그런 자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알자 중에서 그 세대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도자는 알자 중에서 으뜸이다 해서 알짜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여러 가지 약초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신농본초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온 것처럼 의학의 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또 이분을 기념하는 것이 차입니다. 또 이분이 차를 마시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기 때문에 차의 신, 다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이칭이 있는데 그렇게 남긴 업적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남긴 그러한 삶의 스토리, 신농임금님이 남긴 스토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분의 스토리를 신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화적인 존재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모델이 바로 만성시조이고 영구불천의 신의가 되는 바로 한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적이 다대한 사람을 일러서 신화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한복판에 있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 바깥원은 바로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상제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 태극으로 나타난 것, 그것은 바로 지신,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의 별칭은 지신, 땅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조, 노예를 키운 조상이다 해서 누조.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이, 이분이 소위 말하는 동이족의 딸이다, 이 말을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서릉씨의 딸이다, 이렇게 서릉씨 지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이족의 그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또 양잠신, 황제의 정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에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그 유물로 전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모자고곡인데요. 모자고곡이라는 것은 본래의 큰 본체, 이것은 바로 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니어처처럼 작게 이렇게 등이나 배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러한 권속들이죠. 권속들을 이렇게 해서 모자고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자오고곡이 아니라 자고곡 역시 모고곡과 같이 이렇게 구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 발이 달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누에의 발을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목걸이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뚫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누에의 토템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즉 태양을 나타낸 것이고, 자신이 시조이신 천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에는 이 고곡은 더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죠. 전체적인 구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태극기 중앙에 있는 천신을 나타내는 그 큰 태양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태양을 2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또 확실하게 이렇게 그 원형으로 이렇게 눈동자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거는 다른 것과는 좀 차별이 되도록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를 나타내는, 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전체가 둥근 형태로서 몸과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이렇게 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빗금을 그은 것은 이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햇살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즉, 이 고곡은 햇님의 권속이 되는 누조의 상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붉은색을 찾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적재, 다시 말하면 태양의 딸이다, 양잠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고곡형 청동제 장식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좀 얇게, 얄쌍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고곡을 표현한 것이고, 목의 시조가 되는 양잠신 류조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역시 자신의 출신을 나타내는 불임금님의 딸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청주박물관에서 나온 이 고구은 또 이것도 특이하게 원을 반 잘라 놓은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구분, 고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누에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마지막에 보는 이 누에는 바로 색깔만 다를 뿐이고 이것 역시 전형적인 그러한 고국의 형태, 누에의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극기를 설명을 할 때에 사방에 있는 3, 4, 5, 6 이 내용을 주역에 의해서 건건감리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은주 3대 이 시대에도 역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때는 연산역이라고 불렀고 은나라 때는 규장역이고 주나라 때는 주역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것은 바로 이 주역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주역이라는 것은 11세기 1046년이 주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단군 신화를 이렇게 기본으로 한다고 치면 2333년인데 1046년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200년 이상 더 고조선이 올라가야 맞습니다. 근문기록상으로는. 어쨌거나 이 단군 신화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대략 1300년 가까이 시차가 벌어지는 1300년 지나서 나온 이 역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고조선의 관념을 여기에 반영을 했을까? 물론 반영은 일부 됐겠지만 고조선 시대의 그 인식 체계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을까? 그것은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에 하은주 3대에는 당시의 시각으로 만물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각각의 역법이 존재했다. 이 앞에서 연산역, 규장역, 주역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주나라 시기의 주역이다. 연산역과 규장역은 지금 분실돼서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분실이 됐는가 아니면 분실시켰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겠죠. 공자와 사마천은 주나라의 중국사를 정통으로 하는 종주주의자다. 주나라를 으뜸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들을 밝혔고, 사마천은 사계에서 더더구나 그렇게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고조선의 시조 천신, 이분은 역사에서 삼황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삼황오제의 그 기록이 전부 고조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미 문헌상으로도 삼황오제는 고조선의 시대인데 이것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그러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도 자유로운 연구가 아니라 당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에 맞는 그러한 주장을 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국 사회에서 그 학계에서 퇴출 대상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고조선 이후 1300년 이상 지난 주나라의 역법을 경전으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경전처럼 여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왜냐하면 주나라, 우리의 고조선을 부정한, 사마천이 부정한, 그리고 그 고조선의 위치에 주나라를 올려놓은
이러한 그 역법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고 역사의 회복을 포기한 행태라 아닐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의문을 달았는데요. 우리를 부정하는 그 역사이고 또 우리 역사 대신에 주나라가 그 위에 덮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역사는 우리 손으로 질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차피 연산역이니 귀장역이니 고조선 시대에도 또 무슨 역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으로선 현재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남긴 아니면 가장 이른 시기에 남긴 그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고 읽어봄으로써 우리의 역사가 진실이 이렇구나.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분발하고 재개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태극기의 상징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극기는 한민족의 창세기를 압축한 역사이고 전 세계에 흩어진 고조선의 자손들이 태극기 깃발아에 결집할 수 있는 한민족의 상징이다. 심벌이다. 태극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 그는 뿌리를 잃어버린 부평차가 될 것이며 또 서토, 오늘날 중국인들의 동북 공정에 맞서서 진목공의 혁사 만화처럼 태극기 속의 개벽조를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 회복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동북공정에 맞서서 진목공의 혁사 만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마천이나 공자가 종조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고조선이 최초로 동이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세워진 것인데 더더구나 삼신이라는 개념에는 황제족의 그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동이족 계열의 인물만 이렇게 합쳐져서 삼신이 된 것인데 어떻게 종주주의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목공이 여기에 분개를 해서 혁사만하 해가지고 사마천이 높여 칭송을 했던 하나라를 갖다가 혁파하자. 이 야만스러운 하족들을 갖다가 정벌하자. 지배하자.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되찾자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목공의 혁사 만화 기록은 청동기에 다수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중국 저 물밑에서는 그러면 진나라는 중국의 나라가 아니던가 이러한 그 스스로 자기를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의문들이 공개적으로 언론 지상에서 이렇게 개인이 기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를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조선의 역사에 숨통을 트이면서 제대로 된 우리의 대륙에서의 역사를 한번 회복하는 또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역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또 내 눈으로 본 그러한 확인한 그러한 역사를 찾는데 함께하는 동행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망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